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퇴한 노부부입니다. 딸은 15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순조롭게 로스앤젤레스 금융업계에 취직했고 매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연봉도 높고 집도 샀으며 곧 팀장으로 승진할 거라고요. 하지만 15년 동안 딸은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어머니는 항상 마음속에 딸을 그리워했고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비자를 발급받고 돈을 환전하고 주소를 확인한 후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습니다. 오직 딸이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딸의 집 문 앞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안의 풍경은 15년 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문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딸은 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비밀이 그녀를 15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게 만들었을까요? 부산, 2023년 설날 전날 밤. 창밖은 조용했고 아랫집 아이들이 마당에서 세뱃돈 받았다며 떠드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박진우 씨는 낡은 원형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15년째 비어있는 식탁의 한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그 빈 그릇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고 젓가락을 다시 조용히 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가 대학 다닐 때 이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지. 그가 말했습니다. 김수혜 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국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떡국 시켰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국그릇 옆에는 깨끗한 수저 한 벌이 마치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설날 음식으로 차려진 식탁에는 7가지 반찬과 떡국이 올랐습니다. 모두 딸 박지연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잡채, 동그랑땡, 깨십전, 소갈비찜, 시원한 나박김치. 하지만 음식 냄새가 짙어질수록 집안은 더욱 텅 비어갔습니다. 15년 전 박지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의 금융학 석사 과정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간곡한 당부를 안고 그녀는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23살이었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야망과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김수혜 씨는 KTX 안에서 화장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울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뭘 울어? 딸이 잘 나가는 건데 우리가 기뻐해야지 라고 말했지만 고개를 돌려등 뒤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 몇 년 동안 지연은 매주 한 번씩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낮에는 인턴으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웃으며 미국 햄버거는 너무 맛없어요. 한국 김밥이 세계 최고예요 라고 말했고 사무실에서는 매일 전쟁터 같지만 아주 짜릿하다고 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자랑스러운 얼굴로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요? 아주 대단하죠. 네로라 하는 회사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승진한 후부터 영상통화는 점차 전화로 바뀌었고 전화는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지막에는 읽고 답장 없는 메시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통화는 힘들고 다음에 해요. 아빠, 저 지금 다른 주로 출장 와 있어요. 돌아가서 연락할게요. 나중에는 이런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가 봐요. 김수혜 씨가 물었습니다. 젊을 땐 다 저렇게 일에 미쳐 사는 거지. 박진우 씨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해는 2023년이었습니다. 지연은 15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이 사진 한 장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샀고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잘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새집 사진 한 장 찍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회사가 너무 바쁘다거나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좀 더 안정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아파트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눌 때 묻기도 했습니다. 따님은 아직 미국에 있어요? 이렇게 오래 부모님 뵈러 안 오는 거예요? 박진우 씨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바쁘게 잘 살고 있어요. 미국 생활이 촌실하고 좋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 낡은 앨범을 넘겨보았습니다. 딸이 10살 때 흰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보며 한 장 한 장 넘기는 모습은 마치 봉인된 꿈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설날 전날 밤의 저녁 식사는 두 사람 모두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김수혜 씨가 식기를 정리할 때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릇과 수저를 들고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모든 음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깨끗한 그릇을 씻어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그릇은 15년 동안 항상 제자리에 있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항상 박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딸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수혜 씨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애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은 대학 시절 입었던 하얀 정장을 입고 낯선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끄러운 영어 방송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쓰레기통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은 낡은 영화처럼 흔들리고 흐릿했습니다. 그러다 지연이 갑자기 몸을 돌려 아파트로 들어갔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딸의 이름을 외쳤지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넘겨보았습니다. 손가락은 카카오톡 대화 목록을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석 달 전의 메시지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회사 출장 가야 해서 다음에 통화해요. 짧은 한마디는 마치 업무 보고처럼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졌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날아가야 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한숨도 못 잤어? 그가 물었습니다. 나 미국에 가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미국? 무슨 소리야? 지연이 찾아가야겠어요. 같이 갈래요?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정신이야? 걔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 출장 갔다고. 당신은 그 말을 믿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영상통화를 하던 애가 지금은 3년째 그림자도 안 보여요. 정말 그렇게 바빠서 안부 한마디 전할 시간이 없을까요? 예전에는 저녁 뭐 먹는지도 사진 찍어 보내던 애가 이제는 성탄절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박진우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걔가 집 샀다고 한 거 기억나죠? 당신 그 집 사진 본 적 있어요? 단 한 장도 없잖아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데 우리 개명 안 본 적 있어요? 출장 갔다고 하는데 걔가 정장 입은 모습 본 적 있냐고요. 나는 걔를 볼 수가 없어서 불안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사라졌어요. 10초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목골대를 움직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날 점심 그들은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비행기표와 호텔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들의 여행 자금 통장을 꺼내 환율과 비용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했습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교직 생활로 받은 연금과 안정적인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만 생활이 늘 검소했고 돈을 쓸 때는 항상 계획적이었습니다. 예산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했습니다. 그는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있는 호텔에 묵읍시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문제 없을 거야. 우린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스스로 비자 서류와 영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김수혜 씨는 카카오톡 번역 기능을 익혔고 박진우 씨는 예전에 해외 자유여행 때 썼던 서류철을 꺼내 중요한 서류 사본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어 10여 년 전에 해외여행 때 썼던 여행용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김수혜 씨는 직접 1000조각의 두 사람의 영문 이름과 부산 주소를 수놓아 여행 가방에 꿰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 그들은 튼튼한 남색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30년 동안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던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입구에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나 봐요? 박진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은 아니고 딸 보러 갑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김수혜 씨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집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마디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디 모든 것이 무사하기를. 비행기는 새벽 6시에 착륙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와 두 노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윤곽을 바라보며 옆에 앉은 김수혜 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다 왔어.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영어 간판들, 복잡하게 얽힌 고속도로, 그리고 가지런히 늘어선 야자수들을 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으로 밟는 미국의 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준비해온 비자 서류, 여권, 호텔 주소, 왕복 비행기표,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서까지 모두 분류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검열하듯 꺼내 보였습니다. 세관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도장을 찍고 통과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와 낯선 휘발유 냄새였습니다. 그들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인파 속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김수, 혜 씨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버? 저건가? 그래도 일단 한국말 통하는 호텔을 찾는 게 안전하겠지. 박진우 씨는 휴대폰 화면을 누르며 미리 적어둔 주소로 차를 불렀습니다. 운전사는 젊은 한국계 교포였습니다. 그가 두 사람이 휴대폰 번역기를 보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제 고향은 진해예요. 로스앤젤레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한국말 한마디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순식간에 두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20분 후 차는 코리아타운의 한 작은 모텔 앞에 섰습니다. 모텔 외과는 낡았지만 프런트의 사장님은 한국말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두 사람의 깔끔한 짐과 예의 바른 말투를 보고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방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묵을 겁니다.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딸이 아직 우리가 온 걸 몰라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보러 오셨구나. 여기서 무슨 일 한대요? 금융회사 부사장이에요. 김수혜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일이 아주 바쁘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여기서 부사장이면 연봉이 10만 달러는 훌쩍 넘을 텐데요. 10만 달러라는 말에 박진우 씨의 얼굴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우리 딸이 아주 노력했죠. 라고만 말했습니다. 모텔에 짐을 푼 후 김수혜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봉투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지연 회사 이름, 예전 주소, 연락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던 회사 이름을 전부 적어뒀어요.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윌셔대로 서쪽 3번가 근처에 있는 미래캐피탈이라는 금융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박진우 씨는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네. 내일 아침 일찍 가봅시다. 걔가 우리 보면 깜짝 놀라겠죠? 김수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우리를 껴안고 울지도 몰라요. 박진우 씨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어릴 때 당신한테 딱 붙어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따라다녔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모텔 창가에 앉아 과거를 이야기하며 재회의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지연이 회사 문 앞에서 그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엄마,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며 달려와 그들을 껴안는 모습을요. 김수혜 씨는 심지어 가져온 선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 대추 생강차 한 상자, 그리고 집부엌에서 직접 말린 망고 한 봉지. 얘가 어릴 때부터 이걸 좋아했어.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입이 까다로워서 시중에서 파는 건 천연 맛이 안 난다고 싫어했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우버를 타고 지연이 예전에 언급했던 회사 주소, 윌셔대로의 한 하얀 유리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야. 김수혜 씨는 박진우 씨의 손을 잡고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 앞에서 꼬박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였지만 그 중에 지연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박진우 씨는 안으로 들어가 번역기를 이용해 프런트에 물었습니다. 혹시 미래캐피탈이 아직 이 건물에 있나요? 프런트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회사는 오래전에 이사 갔어요. 작년 말에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새로운 연락처는 남겨두지 않았어요. 김수혜 씨는 멍해졌습니다. 이사 갔다고? 혹시 회사를 옮긴 걸까?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회사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들은 건물 앞에서 오후 내내 더 기다렸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딸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 질녘 두 사람은 모텔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락을 해봐야겠어. 너무 놀라게 하지 말고. 창밖의 햇살이 점점 어두워지고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점점이 불을 밝혔습니다. 멀리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끊임없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상상 속에서 정장을 입고 회의를 하고 호화로운 집에 사는 딸은 그 건물에도 그 직위에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삶 속에도 없다는 것을요. 셋째 날 아침, 박진우 씨는 지도와 김수혜 씨를 데리고 우버를 타고 윌셔대로의 다른 건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수혜 씨가 몇 년 전 딸이 친구가 이직한 회사라고 언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딸도 따라갔을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지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습니다. 프런트의 흑인 여성은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일하는 게 맞나요? 김수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녀의 마음속에 초조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회계사무소, 심지어 아래층 카페까지 한 곳 한 곳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모두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사람은 서쪽 3번가 일대의 상업용 건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리는 쑤시고 관자놀이는 욱신거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김수혜 씨가 길가에 주저앉아 무릎을 잡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대답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박지연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걸어봐. 그가 말했습니다. 김수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4번 울린 후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그저 영어 안내 메시지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의 중이겠지. 박진우 씨의 이 말은 자기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김수혜 씨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장신영한테 연락해보는 건 어때요? 누구? 지연이 대학 동기요. 예전에 같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 왔다고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아직 글이 올라오는 걸 보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것 같아요. 박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처가 있어? 걔 엄마 전화번호는 알아요. 다음 날 아침 김수혜 씨는 장신영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혹시 딸과 연락이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장신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신영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응, 우리가 지연이 보러 왔어. 김수혜 씨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저희랑 연락을 잘 안 해요. 무슨 뜻이니? 작년부터 제 메시지에 거의 답을 안 해요. 예전에는 같이 식사도 하곤 했는데 점점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니 결국 크리스마스 내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 사는지 아니? 확실하진 않지만 친구들 말로는 동쪽으로 이사 갔을지도 모른대요. 로즈미드 쪽에 낡은 아파트를 얻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엄마 손 찌개라는 한식당에 자주 간다는 건 알아요.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즉시 차를 타고 로즈미드로 향했습니다. 엄마 손찌개는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문 앞에는 빨간 등이 걸려 있었고 유리창에는 순두부찌개 1푸스1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기름에 마늘 볶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식당 주인은 한국 사람이었고 두 노인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분 식사하러 오셨어요? 뭐 드시겠어요? 김수혜 씨는 박지연의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아가씨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자주 오나요? 주인 주머니는 사진을 보자 표정이 살짝 변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아가씨 기억나네요. 한 달 전쯤에도 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왔나요? 요즘은 못 봤어요. 예전에 올 때는 늘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말도 별로 없었어요. 몇 번은 제가 만두를 서비스로 줬는데 위가 안 좋아서 매운 건 잘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애는 아닌데 항상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이 근처에 사나요? 주인 주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히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저 앞갈색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몇 번 봤어요. 그 건물이 좀 낡았는데 80년대에 지은 것 같고 입구에 철문이 있어요. 알미라도 아파트라고 부르던데 김수혜 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의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저기, 잠깐만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두 분은 저 아가씨, 저희가 부모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세요. 걔, 잘 지내나요? 김수혜 씨는 차마 직접 묻지 못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그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칙칙했고 창문은 제각각이었으며 철제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배달앱의 종이봉투가 쓰레기통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출입카드 시스템은 낡았고 마침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들은 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는 감시 카메라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구석에서 파란색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계단 난간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건물 12호에 사는 사람이 박 씨 성을 가진 아가씨 맞나요? 수리공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가족이세요? 부모입니다. 아, 그 아가씨 알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요. 평소에는 거의 밖에 안 나오고 전부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가끔 우리가 점검하러 가도 불편하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요. 아직 여기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걸 본 지는 꽤 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끔 그 방에서 냄새가 새어나와요. 쓰레기를 안 버렸거나 음식이 상한 것처럼요. 김수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진우 씨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봐도 될까요? 수리공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1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 바닥 매트 위에는 낙엽 몇 개가 떨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배달 음식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는 열려 있었고 안의 용기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어 가볍게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에 귀를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우리 미국에 왔어. 안에 있니? 문 너머는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대답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TV 소리나 음악, 사람의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수혜 씨는 문 앞에 서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긴 벨 소리가 한 번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없나 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숙여 배달 음식 봉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짬뽕, 제육덮밥 같은 메뉴가 적혀 있었고 그중 한 봉투는 부풀어 오르고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안의 음식이 이미 부패한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서는 파리 몇 마리가 날아다니며 문 옆 금속 문틀에 부딪혀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려 볼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3번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틈새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몇 줄기 햇살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순식간에 강렬한 혼합된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부패한 음식, 곰팡이 쓴 옷, 먼지, 그리고 눅눅하고 더운 공기. 거기에 머리를 감지 않은 듯한 기름 냄새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김수혜 씨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손을 뻗어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거실의 형광등이 삑 소리를 내며 한번 깜빡이더니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눈앞의 광경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 전체가 마치 오랫동안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재난 현장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수많은 배달 음식 용기, 비닐봉지, 구겨진 휴지, 넘어진 보온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파는 색이 바랬고 팔걸이에는 구겨진 헌옷 몇 벌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가득 쌓인 빈 병들, 먹다 남은 컵라면, 뜯어진 약봉투, 그리고 기름때 묻은 마트, 영수증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구석 신발장에는 운동화 몇 켤레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같은 디자인의 검은색 운동화였습니다. 낡고 해지고 먼지 쌓인 신발들이 한데 뒤섞여 짝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기 중의 악취는 점점 더 코를 찔렀습니다. 김수혜 씨는 코를 막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쩌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된 거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문은 닫혀 있지 않았고 바닥에는 넘어진 쓰레기통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타일 바닥을 따라 검붉은 액체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파리들이 그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한 그릇 바닥에는 회녹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빛이 어두웠습니다. 박진우 씨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에는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불은 뭉쳐진 채 바닥에 던져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낡은 시트가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빠진 머리카락과 기름 자국이 있었습니다. 옷장은 열려 있었고 절반은 텅 비어 있었으며 절반은 잡다한 옷가지, 낡은 가방,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팩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옷장 바닥에 나무로 된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열어보니 놀랍게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긴 편지 봉투 하나, 엄마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은 쪽지, 그리고 예비 열쇠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혜 씨는 그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이걸 보신다면 제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분증 한 장, 이미 만료된 미국 취업 비자 한 장, 신용카드 채무 총액, USD 47, 200이라고 인쇄된 청구서 한 장, 그리고 포스트잇이 붙은 은행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깨끗했고 필체는 또렷했습니다. 마치 여러 번 쓴 끝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두 분은 아마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저는 승진하지도 않았고 집을 사지도 않았어요. 저는 오래전에 실직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진 그 해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했고 저는 첫 번째로 해고당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이대로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주식시장을 연구하고 있었고 많은 경제 채널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 자산을 몇 배로 불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두 분께 실직 사실을 숨긴 채 남은 저축을 전부 시장에 쏟아부었어요. 투자로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반년도 안 돼서 거의 4만 달러를 잃었어요. 두 분께 집을 샀다고 말한 건 사실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저 더 싼 낡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여기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신분에 문제가 생겼고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신용카드는 쓸수록 늘어났고 매달 최소 금액만 갚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빚이 거의 5만 달러에 가까워요. 배달, 번역, 심지어 세차 아르바이트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많은 곳에서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께 알려질까봐 두려웠어요. 편지는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박진우 씨는 더 이상 읽어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김수혜 씨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들은 딸이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의 여전사처럼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하이힐을 신고 금융 빌딩을 거닐며 고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밤에는 고급 아파트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세련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값싼 낡은 아파트에 웅크려 새끼를 걱정하고 샤워물도 아껴 써야 하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수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박진우 씨는 말없이 편지 봉투 사이에 끼워져 있던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자선 케어 센터, 긴급 여성 보호 서비스, 무료 심리 지원, 임시 거주지. 전단지 오른쪽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센트럴 에비뉴. 최근 접수 창구 24시간 개방. 종이 가장자리에는 옅은 파란색 볼펜 자국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을지도 몰라. 박진우 씨와 김수혜 씨는 그 자선센터 앞에 섰습니다. 창문 없는 흰 벽돌 건물은 센트럴 에비뉴와 7번가가 만나는 길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화려한 간판 없이 로스앤젤레스 여성 쉼터라는 간단한 표지판만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24시간 접수, 언론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문 안접수처에서 중년의 여성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보고 부드러운 영어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박진우 씨는 서둘러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지연의 대학 시절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여성 사회복지사는 사진을 흘끗 보더니 즉시 표정에서 친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회색 스웨터를 입고 안경을 쓴 한국계 여성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 되시나요? 김수혜 씨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거의 이성을 잃은 채 외쳤습니다. 우리 딸, 살아있나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걔, 혹시 아픈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 씨는 여기 있어요. 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두 분의 약간의 지도와 인내가 필요해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조용한 복도를 지났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간소한 방문들이 있었고 문 위에는 손으로 쓴 번호와 분홍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단체 치료 있음. 저녁 식사 시간 변경, 약 복용 잊지 마세요. 같은 여러 가지 알림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 세 번째 방 앞에서 사회복지사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 오셨어요.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약 30초가 지났을 때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고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깡마르고 거의 비틀거리는 듯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겨붙었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자선센터에서 지급한 회색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온 그림자 같았습니다. 박지연.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김수혜 씨는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뒤에 서서 눈시울이 젖은 채 30초 동안 뻣뻣하게 서 있다가 마침내 앞으로 다가가 반쯤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 찾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 지연은 마치 언어를 잃은 사람처럼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온전한 문장을 말할 수 없었고 그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댄 채 머리를 가볍게 부딪히며 반복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두 분을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고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의자 2개뿐이었습니다. 벽에는 공익기관의 슬로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너무 멀리 걸어왔는데 아무도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수혜 씨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빛을 잃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메말랐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저었습니다. 못 넘기겠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너무 오래 표류하던 아이가 마침내 무태 풀을 잡은 것처럼요. 일부러 집에 안 돌아간 게 아니에요. 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꼭 버텨야 한다고, 돌아설 수 없다고,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기려고 할수록 더 비참하게 졌어요. 두 분께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네가 성공하길 바랐다고 생각하니? 박진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란 건 네가 살아있는 거였어. 저는 실패가 부끄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두 분이 저를 무시할까봐, 친척들이 두 분께 쓸모없는 자식 뒀다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두 분이 실망하실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미 두 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김수혜 씨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를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 그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 조각의 깨진 도자기가 마침내 제자리에 다시 붙은 것처럼요. 그날 밤 자선기관은 특별히 작은 주방을 열어주어 박진우 씨가 버섯 닭백숙을 끓일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연은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이걸 평생 다시는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박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한 그릇 더 떠주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박지연은 자선기관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는 아버지의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설탕을 넣은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 않고 아침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젯밤 꼬박 4시간을 이야기하며 편지의 빈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금융 컨설턴트에서 동부의 값싼 아파트에 숨어 사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주식은 전부 손실을 받고 신용카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실직 후에는 승진했다고, 집을 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성공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버틸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았는지 세고 있었어요.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카드까지 다 긁고 나면 그냥 가려고 했어요. 넌 그러지 않았을 거야. 김수혜 씨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그 전단지에 주소를 적어둔 것, 그게 바로 네가 아직 살고 싶다는 증거야.
박지연은 고개를 숙여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빛이 약간 흐려졌습니다. 저도 제가 복선을 남겨둔 건지 아니면 누가 와서 구해달라고 기다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박진우 씨는 그녀의 다른 편에 앉아 수첩을 들고 빚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쓴 게 47,000달러가 넘는다고 했지. 총 몇 장의 카드를 쓴 거니? 3장이요. 그리고 석 달치 월세 독촉장도 있어요. 집주인이 더 안 내면 제 짐을 다 버리겠다고 했어요. 방금 모텔 사장님께 전화해서 며칠 더 방을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며칠 동안 먼저 카드빚 문제부터 처리하고 내 아파트 짐 정리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자. 박지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요? 박진우 씨는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니? 저 여기 남아서 일자리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배달이나 번역이라도 하면서 두 분이 이 빚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닥쳐. 아버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녀의 말을 자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잃은 거지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른 게 아니야. 너는 그저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야. 그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데리러 온 거야. 김수혜 씨도 말했습니다. 네가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너를 일으켜 세우는 거였어. 왜 그렇게 빨리 뛰었냐고 묻거나 밖에 못 나가게 벌 주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 네가 더 크게 넘어졌는데 우리가 너를 일으켜 세우지 않을 수 있겠니? 박지연의 입술이 몇 번 떨리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 씨와 김수혜 씨는 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세 사람은 창구 앞에 앉았고 지연은 부끄러워하며 그 카드빚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3장의 고위험 신용카드가 쌓아 올린 이자입니다. 정말 한 번에 다 갚으시겠어요? 네. 박진우 씨가 여권과 계좌 증명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제 계좌에서 전액 이체해 주세요. 직원은 확인했습니다. 전액이요? 전액 이체 금액은 미화 47,200달러, 그리고 석 달치 월세 연체금을 더해 총 63,000달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수혜 씨가 말했습니다. 이 돈 우리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네가 이 빚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건 은행에 갚는 게 아니라 내 목숨값을 갚는 거야.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표정은 지극히 평온했지만 어떤 꾸짖음보다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은행 일을 처리한 후 그들은 지연의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배달 음식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던 그 방에 이제는 사람 사는 기척이 조금씩 돌았습니다. 박지연은 마스크를 쓰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난 3년간의 침전물을 조금씩 치워나갔습니다. 봉투 하나를 채울 때마다 마치 낡은 껍질 한 조각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젖은 물티슈로 가구를 닦고 짐을 쌌습니다. 쓸만한 옷들을 접어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모든 증명서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발 인천행, 비즈니스석 3장, 출발일 일주일 후 그는 딸에게 가도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탑승 정보를 인쇄해서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데리고 집에 갈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모텔로 돌아온 그날 밤 사장님은 3인분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된장찌개, 두부부침, 그리고 배추김치. 박지연은 아주 천천히 먹었지만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전단지를 4번 접어 여행 가방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김수혜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건 왜 간직하니?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저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남은 건 두 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텔 밖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막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탑승교에 들어섰을 때 박지연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착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마치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출구로 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13시간이 걸렸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세계의 다른 세계를 건너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방송에서는 익숙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편의점 간판은 그녀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초록색 로고였습니다. 화장실은 병원처럼 깨끗했고 휴지는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현실적인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 실패해서 원래 자리로 끌려온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은 변하지 않았고 철제 셔터에는 작년에 붙인 출연 대신 입춘대길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비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래층 국수가게 아저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고 멀리서 그녀를 한번 쳐다봤지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대문 리모컨을 누르자 철문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김수혜 씨가 먼저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현관이 순간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 밝아졌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가구 배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TV 리모컨은 항상 거실 테이블 오른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냉장고 문에는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수혜 씨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박지연은 문 앞에 서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의 여행 가방은 현관에 멈춰 섰고 그녀는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박진우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말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스위치처럼 박지연을 마침내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슬리퍼로 갈아 신고 여행 가방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온 것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녀가 가져온 것은 실패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메뉴였습니다. 배추 된장국, 두부 부침, 그리고 김치찜. 맛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혜 씨는 별거 없어. 그냥 있는 걸로 차렸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한 축하 파티 같았습니다. 축하 풍선도 일부러 감동을 자아내는 말도 없었습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빨리 마치 어떤 수치심을 삼키려는 듯이요. 식사 후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릇을 정리하고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뉴스를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앵커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이런 소리를 가장 싫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그녀가 고등학생 때 쓰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누렇게 변한 고3 수학 참고서가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대학 시절 입던 청바지와 낡은 스웨터 한 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아직도 가지런히 접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조용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일찌감치 장을 보러 나갔고
김수혜 씨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구인 정보지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먼저 몸부터 추슬러라. 근처 회사에서 행정보조 직원을 뽑는다던데 만약 해보고 싶으면 내가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 아래에는 박진우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부모님은 그녀를 재촉하지도 그녀의 계획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새끼 식사는 평소와 같았고 김수혜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반찬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졌습니다. 한 번은 이웃이 문을 두드리자 박지연은 즉시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수혜 씨는 문을 열어주며 아, 걔는 해외에 있어요. 막 돌아와서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네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귀국하면 질문, 냉대, 모욕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봄이 오자 부산 시민공원의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아침 골목에서는 살수차의 종소리와 편의점 계산대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광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고 햇살은 약간의 끈적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 길을 걸으면 외투를 벗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박지연도 점차 변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토마토를 고르는 법을 배우고 호박의 품종을 구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9시에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시내의 한 부동산 관리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책은 행정보조였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보험도 되고 점심시간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꼼꼼하게 했고 말수는 적었으며 보고서는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팀장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왔다는데 전혀 티가 안 나요. 거만함이 전혀 없어요. 박지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로스앤젤레스의 고층 빌딩에서 일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아무도 그녀가 5만 달러의 빚을 지고 악취나는 아파트에서 3년간의 고독을 견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지금처럼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도와 채소를 씻고 마늘을 다지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모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이웃이 키우는 개 이야기, 오늘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생강도 못 썰더니 김수혜 씨가 채소를 볶으며 웃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시장에 가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그녀는 알람을 맞추고 운동화를 신고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두유 몇 잔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놀라움에 방해받지 않는 날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리듬이 있고 메아리가 있는 삶. 가끔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책장 맨 위에 놓인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김수혜 씨가 그녀를 위해 정리한 새 앨범이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어릴 때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증명서 사본,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보관해둔 카카오톡 대화 캡처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2017년에 보냈던 뉴욕 야경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강에 뛰어들고 싶지만 월스트리트의 불빛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보면서 웃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행기 표 한 장을 붙였습니다. LAXICN 비즈니스석 2024년 2월 5일. 그녀는 그것을 도망쳐 돌아온 증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에 남은 탄피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처음에 그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된 후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까지 버티지 않고 도움을 청했다면 이 모든 것을 겪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알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부모님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차려드리고 그분들이 평안히 잠드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밥을 잘 먹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끄고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소리였습니다. TV 소리가 거실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박진우 씨는 뉴스를 보며 또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저렇게 서로 욕만 하고 있으니 시간 낭비야.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갑자기 아주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빛나는 후광을 두르고 온 것이 아니라 빛과 좌절 그리고 자기 혐오를 안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어쩌다 이렇게 됐니? 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춥지는 않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요란하지도 않고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집안의 등불처럼 항상 그녀를 위해 켜져 있었고 그녀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부모님이 성공한 딸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집과 차가 있고 연말에 집에 돌아와 친척들의 축하를 당당하게 받고 식탁에 앉아 따님 참 잘 키우셨네요 라는 칭찬을 듣게 하는 딸이요. 그래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밤을 새워 투자를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전문 강의를 듣고 면접 예상 질문을 외웠습니다. 해고된 후에도 여전히 승진했다고 거짓말한 것은 부모님을 부끄럽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이 딸 하나 잘못 키웠네라고 비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녀가 3년간 연락이 끊기고 빚더미에 앉아 쉼터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이 찾아왔을 때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돌아오면 됐다 라고 말했고 아버지도 집은 심판대가 아니라 피난처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대부분 자신이 그들의 마음을 멋대로 상상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우리가 이기길 바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단지 우리가 살아있고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불빛 아래에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행기 표를 보며 눈시울이 시큰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망쳐 돌아온 증거가 아니라 그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인생의 통행증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새우 넣고 애호박국 끓일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애호박 고를게요. 그녀는 이 날들이 결코 대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커리어 우먼이라고 칭찬하지 않을 것이고 은행 계좌에 1억 원의 연봉이 찍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일은 서류를 작성하고 전화를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주문하는 3001국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샤워를 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고, 깨어나면 아침 식사가 있었고, 집이 있었고,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아주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점심, 그녀는 부엌에 서서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국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과일을 깎으며 뉴스 채널에서 앵커들이 논쟁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박진우 씨는 대답 없이 그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혜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은 묻는 것보다 묻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닭볶음탕을 계속 볶았습니다. 그 음식은 예전에 지연이 멀리 미국에 있을 때 가장 그립다고 했던 맛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부엌에서 직접 부모님께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식기도 고층 빌딩의 야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냄비와 뜨거운 기름, 그리고 채소 볶는 소리 속에 세 사람의 익숙한 뒷모습만 있었습니다. 인생을 한 바퀴 크게 돌아보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소위 성공이란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가장 크게 넘어졌을 때 여전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불을 켜두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박지연의 이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때 미국 금융업계에서 활약했던 딸이 화려함에서 붕괴로, 실종해서 가정으로 돌아오기까지 무엇이 그녀를 길 잃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그녀를 다시 받아들여 주었을까요? 그녀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숨긴 것은 책임을 회피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실망시키기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녀가 비참한 모습으로 쉼터에 나타났을 때 부모님은 그저 돌아오면 됐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무책임했고 더 일찍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모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드럽고 강인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솔직하게 털어놓았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버텼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녀의 부모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많은 가정이 사실 비슷한 감정적 줄다리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댓글 창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자신의 경험이든 이 가족의 정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 실제 사례가 주는 성찰에 공감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창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